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특별 컨텐츠 맘파크 리포트의 대망의 마지막 컨텐츠, 2시간 동안 함께 걸어다니게 될 엑스포 행사장 완전 가이드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은 유메시마 역에서 곧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엑스포의 메인 게이트라고 할 수 있는 동문입니다. 동문에는 총 27개의 입장 레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이곳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전기간 패스를 끄는 분들은 얼굴 인증만 받으면 티켓 확인 절차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동문을 시작으로 해서 엑스포 행사장이 있는 모든 시설을 한 번에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사실 모든 시설을 한 번에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돌아다니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루트를 마련하고 그 루트대로 다녀보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이곳은 동문 오른쪽에 위치한 종합지원시설입니다. 엑스포 행사장에 이런 종합지원시설이 여러 곳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실물센터, 포켓 와이파이, 미아센터까지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알짜배기인 곳이 야마토 운수가 운영하고 있는 소지품 보관 배송 서비스였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용을 안 해봤지만 굿즈를 많이 사신 분들한테는 이곳이 짐을 덜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화장실과 자판기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의 행사장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5년마다 열렸던 등록 엑스포 중에서는 1967년 몬트리올 엑스포 이후 가장 작은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엑스포의 규모는 총 155헥타르, 1970년에 열렸던 오사카 엑스포와 비교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면적이죠. 아니, 작은 규모인데도 2시간이나 걸어 다녀야 할 정도면은 그 전에 했었던 엑스포는 대체 얼마나 컸길래 싶죠? 쉽게 짐작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곳은 엑스포 공식 굿즈 판매점이 들어서 있는 동문 마켓플레이스라는 곳입니다. 맹맥이 굿즈를 사기 위해서 연일 북새통을 이루었던 곳이기도 하죠. 자, 보세요. 줄 끝이 여기까지 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시관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미쓰비시 미래관이라는 곳입니다. 시공간의 초월한 여행을 담은 영상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만든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전 예약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많아서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한 분들이 꽤나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나소닉에서 만든 노모의 나라라는 전시관인데요. 여기서 노모는 물건을 뜻하는 일본어 모노를 거꾸로 해서 만든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시관에서는 물건이 만들어지는 자원의 순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취재를 다녔던 기간 동안 낮 기온이 30도 이상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거든요. 그늘에서 쉬거나 양산을 쓰면서 다니는 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안쪽에 들어가면 작은 골목이 있는데요. 이 골목 깊숙이 들어가면 엑스포 주변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교통수단, 이 무버를 탈 수 있는 정류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반대편으로 돌면 제페마르시에라고 하는 작은 상가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주로 일본 지방에서 만들어진 공예품이나 향토 음식을 살 수 있는 가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곳은 스미토모관입니다. 랜턴을 들면서 미지의 숲을 돌아다니는 체험형 전시가 마련된 곳인데요. 어린이들한테 인기가 높은 곳으로 유명한 전시관이라고 합니다. 외벽에는 삼나무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쯤에서 동문 광장의 모습을 쫙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 사람 너무 많네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맥미기상도 보이네요. 그리고 뒤에서 신나는 음악이 들리는데 뒤에는 팝업 스테이지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아마 가수분들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커다란 원형 돔이 보이시죠? 이곳은 전력관인데요. 가능성의 알들이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사용하는 표현으로 일본에서는 알이라는 뜻의 다마고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알 형태의 디바이스를 들고 다니면서 다양한 체험 전시를 즐길 수 있게 마련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이곳은 우먼스 파빌리온이라는 곳인데요.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와 손을 잡고 만들어낸 양성평등 전시관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에 사용된 건축 자재 중 일부는 지난 두바이 엑스포에서 일본관에서 사용한 걸 그대로 재활용했다고 하고요. 2년 뒤 요코하마 국제정원 박람회에서도 이 건축 자재가 그대로 재활용된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보이는 이 건물, 제가 직접 다녀온 곳이기도 하죠. 바로 일본관입니다. 일본관에서는 자원의 순환이라는 주제로 쓰레기가 어떻게 새로운 자원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가운데 있는 인공연못의 풍경이 끝내줬는데요. 자세한 전시 내용은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옆에 보이는 이 건물은 엑스포홀 샤인햇이라는 곳입니다. 개막식과 폐막식은 물론 다양한 대형 행사를 치른 곳이기도 하죠. 70년 엑스포의 태양의 탑 가장 위에 있는 황금 가면에서 모티브를 따와 이렇게 황금빛 모자 형태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이곳에서 미디어 파사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죠. 자, 여기도 종합지원시설이 있는데요. 당일 예약 단말기, 급수대, 그리고 간이 의료시설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무선 아마추어 라디오 송신국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엑스포 전문 라디오 방송국은 설치되지 않았는데 그걸 대신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크고 널찍한 건물 보이시죠? 이곳은 엑스포 내셔널데이 홀 레이 가든이라는 곳입니다. 엑스포에서는 날마다 특정 국가와 지역, 단체를 기념하는 날을 마련하는데요. 그 기념식을 이곳에서 매일매일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층에는 최고급 뷔페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가격이 무려 8,000엔, 우리 돈으로 8만원 정도 했습니다. 쉽게 들어가기 힘든 곳이죠. 그랜드링을 가로질러서 지금부터는 해외 전시관을 한 곳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보이는 이곳은 포르투갈관입니다. 해양 국가답게 바다를 테마로 한 곳인데요. 밧줄로 만들어진 커튼 형태의 외벽이 꽤나 돋보이죠. 자세한 전시 내용은 본편 2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포르투갈관 바로 옆에는 캐나다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빙하를 형상화한 건물의 모습이 가장 특징적인데요. AR 기술을 이용해서 빙하를 비추면 캐나다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먹은 푸틴도 꽤나 별미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아랍에미리트관인데요. 이번 엑스포에서 가장 줄을 안 서는 곳으로 유명해진 전시관입니다. 대추 야자로 엮은 기둥이 인상적인데요. 전시관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휴식처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도 본편 2탄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데 레스토랑 쪽은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카타르관입니다. 이곳은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부터 해왔던 진주 채집을 소개하는 전시가 마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도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곳도 관람객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모은 곳인데요. 바로 мя쿠мя쿠 하우스입니다. 이곳은 일정 시간마다 맹메기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꿈의 공간이라고도 하죠. 어떻게든 맹메기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 긴 대기줄을 타는 모습에서 맹메기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건물 안에는 베트남관과 로봇 모빌리티 스테이션도 함께 입주해 있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페스티벌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대형 국가 전시관이 지어져야 할 곳이었지만 공사 예정 기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이렇게 행사 전용 공간으로 지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프랑스관입니다. 프랑스의 다양한 빵들은 물론 디올, 루이비통 등의 명품까지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번 엑스포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전시관 중 하나로 꼽힌 곳이죠. 이어서 미국관입니다. 미국관도 프랑스관 못지않은 인기를 누린 해외 전시관인데요. 우주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영상 체험과 달에서 채취한 원석 전시까지 큰 인기를 누린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보이는 필리핀관, 지프로 엮어 만든 듯한 독특한 외관이 돋보이는데요. 필리핀의 다양한 생태계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나무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말레이시아관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먹었던 로티 차나이가 꽤나 맛있었는데요. 전시관까지 구경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대나무로 엮어진 리본 모양의 외관이 꽤나 돋보이는 전시관입니다. 원톱 모양으로 만들어진 전시관, 이곳은 어떤 전시관일까요? 바로 아일랜드관입니다. 다른 해외 전시관과 다르게 시간대별로 사전 예약을 받는 형식이더라고요. 중간중간에 공연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떤 전시를 하고 있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전시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서 결국엔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곳은 저 너머에 있는 전시관이죠. 바로 네팔관입니다. 엑스포 개막 당시에는 네팔 측에서 공사 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아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거의 3개월 동안 문을 열지 못했던 곳으로 주목을 받았었죠. 7월이 돼서야 네팔관의 문이 열렸고요. 네팔의 다양한 불교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귀중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모라는 전통 만두도 먹어보고 대체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간간히 보이는 그랜드링의 건널목을 지나서 다음으로 보여드릴 곳은 바로 룩셈부르크관입니다. 작은 땅덩어리에도 불구하고 전통과 기술 혁신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이 전시관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전시 코스가 다 끝나고 나서 체험할 수 있는 전통 볼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곳도 인기가 대단해서 기본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곳은 독일관입니다. 원형 건물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특징적인 곳인데요. 특히 이곳의 마스코트인 서큘러짱은 엑스포의 모든 전시관의 마스코트 인기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귀여움을 많이 뿜어냈습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관입니다. 제가 이곳을 지나는 당시에는 지드래곤의 오사카 공연 홍보 영상이 나오기도 했었고 서울시 홍보 영상도 나왔었습니다. 제가 이 한국관을 다녀오고 나서 느꼈던 점을 꽤나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회원 전용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료 회원 가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관 바로 옆에는 커먼즈 F 공동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브루나이,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총 3곳의 전시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랜드링을 따라서 3분의 1 정도 돌았는데 바로 남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텐트가 쳐진 곳이 있죠. 바로 디지털 월렛파크라는 곳인데요.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월렛 앱에서 포인트를 많이 얻은 사람이 이곳에서 다양한 혜택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레전드 등급까지 올라가게 되면 라운지에서 무료로 음료를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아제르바이잔관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쉐베케라고 하는 스테인드 글라스의 문양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어낸 건물 형태가 인상적이죠. 그런데 실질적인 전시관 내부 면적이 생각보다 작은 것 같아서 공간을 너무 많이 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 엑스포 행사장을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무료로 생수를 받을 수 있는 급수기가 여러 곳 마련되어 있습니다. 텀블러나 빈 페트병을 미리 가지고 들어와서 급수기에 물을 받으면 언제든지 공짜로 물을 마실 수 있는데요. 특히나 무더운 날씨에 수분 공급을 위해서 급수 시설을 많이 찾았다고 하죠. 뭐 저도 그렇고요. 자, 이제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자연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나무가 우거진 모습이 보이시죠? 나무가 우거진 부분을 벗어나면 이렇게 굴곡진 땅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도 종합지원시설 중 일부입니다. 유아실과 화장실 그리고 급수기도 마련되어 있죠. 나가기가 굉장히 벅차네요. 이곳이 꽤나 인파가 몰리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원래 계획했던 루트를 벗어났는데 사실은 커먼즈 A 공동관과 소규모 국가 전시관을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거 놓쳐버렸습니다. 커먼즈 A의 모습은 전에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반대편에 있는 소규모 국가 전시관은 이렇게 사진으로밖에 보여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고요의 숲입니다. 약 2헥타르 넓이에 약 1500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 가운데 연못이 있는 인공숲입니다. 폐막 후에도 이 인공숲은 그대로 보존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동안 이 고요의 숲을 걸어 다녀 볼까요? 고요의 숲 잘 산책하셨나요? 그 다음에 보이는 이곳은 베터코빙이라는 주제관인데요. 엑스포 행사장에 있는 전시관 중 유일한 야외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다양한 생명을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주제로 꾸며졌다고 합니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앞으로 걸어가기가 좀 힘드네요.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 이곳은 이노치파크라는 곳인데요. 한가운데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무언가가 보이실 겁니다. 15분마다 3분 동안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미스트를 분사하는데요. 다만 분사되는 미스트의 양이 워낙 많아서 앞이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미스트를 맞아봤는데 그렇게 더위가 식혀지는 느낌이 들진 않았네요. 자, 이제 다시 방향을 바꿔서 다른 전시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로그 시어터 생명의 증표라는 곳인데요. 교토와 나라에 있는 폐교 건물을 활용한 전시관입니다. 사전 예약제 공간과 일반 관람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반 관람 공간에서는 이번에 옮겨온 폐교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위로 올라가면 나타나는 건물이 어스테이블 미래식당이라는 곳입니다. 식물성 아이스크림, 글루텐 프리 라멘, 얼려 먹는 풀빵 등 친환경 먹거리를 소개하고 판매하는 6곳의 식당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한번 먹어볼까 생각했는데 이미 흔한 메뉴이기도 하고 앞으로 상용화될 메뉴일 것 같아서 굳이 먹진 않았습니다. 저기 너머에 커먼즈 B, 커먼즈 C 공동관이 있는데 이곳은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좀 더 위로 올라가서 전문 식당을 살짝 소개해 드릴게요. 스시로라는 일본의 유명한 회전 초밥 체인점이 있고요. 우리 돈으로 38,000원짜리 와규 소고기 소바를 파는 마네키 식당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라포포라는 식당도 있는데요. 식당 앞에는 고구마를 직접 키우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위쪽에 올라가 보니까 푸드트럭들이 많이 들어선 모습인데요. 이곳에서 가벼운 한 끼를 해결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자, 이제 다시 그랜드링 쪽으로 이동해서 계속해서 전시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게 펼쳐진 이곳은 하늘광장이라는 곳이고요. 바로 앞에는 팝업 스테이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밤의 지구라고 하는 전시관인데요. 이시카와 현의 전통 7공예인 와지마 누리로 만든 대형 지구본을 전시하는 곳입니다. 전 세계의 불빛을 금박으로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실제로 봤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바로 옆에 지어진 이곳은 모나코관입니다. 모나코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나라에 속하는데요. 이에 걸맞게 전시관도 꽤나 아담해 보였지만 안쪽으로도 다양한 전시가 마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500살이 된 올리브 나무가 가장 압권이라고 하지요. 우리에게는 형제의 나라로 알려진 튀르키예 관입니다. 생각보다 작은 규모의 전시관인데요. 전시관을 한 바퀴 돌아다니는데 4, 5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하네요. 전시관 가운데에는 커다란 태양과 초승달의 오브제가 장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곳은 태국관입니다. 커다란 태국식 건축물로 보여지겠지만 사실은 절반만 짓고 나머지 절반은 대형 거울로 반사시킨 일종의 착시 효과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곳도 꽤나 기발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태국관에서는 사전에 예약한 사람 한정으로 무료로 태국식 마사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태국관에서 울려 퍼졌던 음악도 꽤나 중독성이 있었죠. 사와디 라테타이 뭐 이런 식으로요.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이곳은 스페인관입니다. 한가운데에 있는 LED 화면을 이용해서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바다의 모습을 형상화시킨 게 꽤나 매력적이죠. 여기도 들어가 보지를 못했지만 대항해 시대와 관련된 전시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다음 2030년 등록 엑스포가 열리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관입니다. 전시관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광장에서 사우디 전통춤과 미디어 파사드 쇼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별도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일반 관람을 했는데 사우디의 다양한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었고 이곳에서 처음으로 리야드 엑스포의 로고를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좁은 동선이 좀 불편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커피가 어떤 맛인지 궁금해서 샀는데 강렬한 향신료의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한약 수준이었습니다. 이어서 호주관입니다. 앞에 보이는 커다란 무대가 있는 게 특징인데요. 직접 전시관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전시 내용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오히려 아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보이는 나무들 속에서 6가지 호주 동물을 찾아보는 재미는 쏠쏠했습니다. 그리고 악어 고기 샌드위치도 생각보다 괜찮은 별미였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번 엑스포에서 그야말로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낸 전시관이죠. 바로 인도네시아관입니다. 처음에는 방문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요. 인도네시아관 스태프들이 호객송을 부르면서 SNS에서 인기를 탔고, 그 영향으로 방문객 수가 급증해서 초인기 전시관이 된 곳이죠. 전시 내용 곳곳이 공을 많이 들인 느낌이 많이 났고요. 게다가 이곳에서 먹었던 인도네시아식 삼계탕도 엄청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곳에 인파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좀 더 빠르게 가고 싶은데 말이죠. 인도네시아관 옆에 자리를 잡은 이곳은 인도관인데요. 바라트관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사실 인도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를 바라트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외국 사람들한테도 바라트라는 이름을 사용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연꽃 모양의 건물 디자인, 불교를 상징하는 물레바퀴, 그리고 합창하는 손 오브제까지 인도의 색깔을 많이 표현한 모습입니다. 전시관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이곳에서 시금치 커리를 사서 먹었거든요. 생각보다 제 입에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모래빛 외벽과 수많은 나무 기둥으로 장식된 이곳은 우즈베키스탄관입니다. 전시관 내부에는 원통형 360도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데, 영상을 보는 동안 2층으로 서서히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나무 기둥은 모두 일본산 삼나무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그 위에 있는 삼각형 모양은 이슬람 사원의 전통 천장 문양을 형상화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곳은 세르비아관입니다. 2027년 인정 박람회로 열리는 베오그라드 엑스포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죠. 그때 다루게 되는 주제가 인류를 위한 놀이라고 합니다. 이 전시관에서는 놀이라는 주제로 재미있는 전시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식물로 장식한 외벽이 가장 큰 특징이죠. 여기서 소규모 국가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왼쪽부터 방글라데시관, 세네갈관, 이집트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같은 전시관은 타입 B에 해당되는데요. 엑스포에서 지어준 연립 건물에 한 블럭씩 배정받아서 입주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보이는 곳이 커먼즈 B 공동관입니다. 공동관에는 주로 저렴한 비용으로 엑스포에 참가하는 국가들이 부스 형태로 전시를 진행하는 곳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 에티오피아, 동티모르,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와 같은 비교적 생소한 나라들을 포함해 총 27개 나라가 참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기가 높았던 곳은 나우루 공화국인데요. 대충 만든 듯한 공식 마스코트 때문인지 꽤나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반대편에는 이렇게 커먼즈 C 공동관이 있는데요. 커먼즈 B보다 더 큰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크로아티아 등 총 11개 국가들이 이곳에 입주했었습니다.
커먼드시 옆에도 다양한 소규모 국가관이 입주했는데요. 왼쪽부터 칠레관, 튀니지관, 캄보디아관, 알제리관,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발트관, 그리고 유럽연합관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곳은 벨기에관인데요. 이 건물 디자인에는 물질의 3형태, 액체, 고체, 기체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동그란 모양은 기체, 외벽은 고체, 그리고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아래에 있는 인공 연못은 액체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네 시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쭉 논스톱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벌써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웅장한 전시관의 모습. 이번 엑스포에서 가장 긴 대기 시간을 자랑한 초인기 해외 전시관 이탈리아관입니다. 이 전시관에는 바티칸 시국 전시관도 함께 들어가 있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직접 공수해온 다양한 국가유산들을 이 전시관에서 바로 만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었고, 실제로 이탈리아관의 대기 시간이 최대 7시간이나 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운 좋게도 당일 예약에 성공해서 줄 서지 않고 곧바로 입장할 수 있었는데요. 정말 귀중한 작품과의 거리가 엎어지면 코달 정도로 엄청 가까웠습니다. 이 전시관 내부의 모습은 반파크 리포트 본편 1탄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곳은 싱가포르관인데요. 빨간색 곰 모양의 건물이 엄청 돋보이죠. 여기에 이유가 있는데요. 싱가포르를 지도로 표시했을 때 빨간색 점에 싱가포르가 완전히 가려질 정도로 땅덩어리가 작은 도시 국가라는 점에서 리틀 레드 닷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약 17,000개의 알루미늄 디스크가 비닐처럼 건물 전체를 감싼 형태죠. 지금 싱가포르관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 때문에 잠시 길이 막힌 상태예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곳 주변으로 인기 있는 해외 전시관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발길이 엄청 몰린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때가 평일이었는데도 하루 관람객 수가 거의 20만 명에 달하는 수준이었으니 말 다 했죠. 이어서 불가리아관인데요. 이때는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문이 잠긴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70년 엑스포 때는 불가리아관에서 일본에서 처음으로 요구르트 유산균을 소개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 유산균 캐릭터가 직접 나와서 백신과 같은 생명공학 이야기를 전하는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인산인해를 비집고 빠져나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네덜란드관입니다. 바다보다 낮은 저지대에서 물을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소개하고 해양 생태계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내용으로 전시가 진행되었습니다. 전시관 내에는 유명 캐릭터 미피도 곳곳에 장식되었고요. 이곳에서 먹었던 청어 샌드위치는 진짜 다시 먹어보고 싶을 정도로 일품이었습니다. 폐막한 후에 이 건물은 인근에 있는 아와지 섬에 옮겨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버스를 보고 살짝 놀랐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전기버스를 냉방 휴게소로 활용한 모습이거든요. 야, 현대차가 일본에서도 먹히는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커먼즈 D 공동관입니다. 몽골을 비롯해서 쿠바, 민주콩고, 부탄, 팔레스타인, 마다가스카르 등 총 26개 나라가 이곳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저는 이곳까지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몽골 부스는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이곳은 중동 국가인 오만관입니다. 뭔가 조각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물의 소중함을 주제로 한 전시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자리 잡은 헝가리관은요, 헝가리 전통 민요 공연이 백미라고 하는데 저도 이곳에 가서 그 공연을 보고 싶었거든요. 결국엔 가지 못했네요. 원래 커먼즈 이 공동관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던 건물인데요. 이곳에 입주할 나라가 부족해서 이곳은 한동안 텅텅 빈 상태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곳에서 일본 센고쿠 시대를 배경으로 한 만화 전시회가 폐막일까지 쭉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전시할 거리를 채워 넣었으니까 뭐 그나마 다행이네요. 행사장 곳곳에는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마련되었습니다. 전시관에 갈 생각을 안 하고 오로지 놀이터에만 계속 노는 자녀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부모님들도 많이 계셨다고 하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제가 다닌 전시관 중에서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그니처 파빌리온 어스마트입니다. 초가 지붕이 가장 큰 포인트인데요. 생명과 먹거리를 접목시킨 다양한 전시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먹거리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많이 배우고 간 의미 있는 전시관이었습니다. 방향을 다시 바꿔서 다음 전시관을 보도록 할게요. 생명을 둘러싼 모험이라는 이름의 주제관인데요. 뭔가 SF 애니메이션 제목답죠? 이 전시관을 기획한 사람이 바로 애니메이션 마크로스를 만든 총감독이거든요. 미디어 아트로 구성된 아니마와 VR을 끼고 체험하는 초시공 시어터,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체 휴게소 앞에 집채만한 풍선이 놓여져 있는데요. 이 안에 직접 들어가 볼 수 있는 예술작품이라고 합니다. 코쿠너라는 제목이 붙은 이 작품은 인간 중심 사회를 누에고치에 빗대서 그 고치를 깨고 우주적인 존재로서 날개짓하는 인간을 표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운 날씨 때문에 이 누에고치 안쪽이 거의 찜질방 수준으로 덥습니다. 마음 놓고 체험을 못하는 상황이죠. 이어서 폴란드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정기적으로 폴란드 출신 피아니스트가 나와서
쇼팽의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루마니아관입니다. 이곳에서도 정기적으로 연주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인기가 있었던 게 식당이라고 합니다. 미리 조사해보니까 루마니아 음식들이 맛있어 보였는데 너무 비싸요. 역시 엑스포 프리미엄은 무시할 수가 없죠. 블럭을 쌓아 만들어 놓은 듯한 건물 디자인. 이곳은 영국관입니다. 영국이 쌓아 올린 산업의 발전과 미래의 모습을 3D 애니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남서부에 위치한 나라 앙골라관입니다. 개막 이후에 이 전시관에서 큰 문제가 드러나는데요. 그 문제 때문에 개막일 이후에 계속 폐쇄 상태였다가 6월 말이 돼서야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 문제가 되었던 이야기는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시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첫째 날에 방문했던 생명 동적 평형관입니다. 저에게 동적 평형이라는 개념을 일깨워준 곳인데요. 재생과 소멸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38억 년 동안 지구상의 생명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입체 LED로 표현한 전시가 압권이었습니다. 엑스포에는 시그니처 파빌리온이라고 부르는 주제관이 총 8곳이 있는데요. 그 8곳 중 가장 인기가 높은 곳이 바로 여기 눌눌이라는 곳입니다. 일본의 유명 미디어 아티스트가 기획한 곳인데요. 자신의 존재가 하나의 기호로 바뀐다는 꽤나 복잡한 세계관을 가진 전시관이죠. 미디어 아트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곳이지만 체험 전시 내내 그 정체불명의 무늬에 둘러싸이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환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솔직히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 전시관에는 들어가 보고 싶진 않았습니다. 참고로 눌룰 전시관의 모양이 엄청 독특하죠. 거울 아니면 광이 나는 철을 사용했나 생각하시겠지만 얇은 거울막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거울막이 꿀렁꿀렁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음 전시관은 체코관입니다. 전 세계에서 맥주가 많이 소비되는 나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층에 있는 바에서 체코 맥주를 즐길 수 있게 마련했다고 합니다. 나선형 구조로 만들어진 전시관에는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외벽 유리는 유리 공예품인 보헤미안 글라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옥상에서 보는 워터플라자의 경치도 끝내준다고 하죠. 바로 옆에는 남유럽의 섬나라 몰타관이 있습니다. LED 스크린으로 만들어진 출입구로 들어가면 몰타의 문화를 담은 다양한 전시품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죠.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이곳은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북유럽 5개 나라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북유럽관 노르딕 서클입니다. 전시 내용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합니다. 관람객들 이야기로는 볼 것이 없다고 하는데 외향적이지 않은 북유럽 사람들의 국민성이 작용한 게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인 추측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전시관은 투르크메니스탄관입니다. 소위 중앙아시아의 북한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악명이 높은 독재 국가라고 하거든요. 평소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작용했기 때문일까요?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 긴 대기줄이 만들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이 전시관은 중동 국가 바레인관입니다. 배를 형상화했다고 하는데요. 바레인의 전통 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전시 내용으로 꾸며졌다고 합니다. 이제 엑스포 행사장을 걸어다닌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곳은 문명의 숲이라는 곳인데요. 6,500년이나 된 나무통 130개를 한 곳에 전시한 곳입니다. 나무 하나하나가 인류 문명의 산 증인이다 라는 의미로 마련된 곳이라고 하네요. 단체 휴게소를 지나서 도착한 곳은 부가세 환급센터와 당일 등록센터입니다. 말 그대로 행사장 안에서 산 물건에 대해 면세 처리를 해주는 곳이고요. 사전 예약이 필요한 전시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당일 예약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기가 높은 전시관이나 이벤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항상 앱이나 단말기를 통해서 티켓팅 전쟁을 벌이는데요. 단말기가 앱보다 빠르게 예약을 따낼 수 있다는 정보가 퍼지면서 단말기가 많이 배치된 당일 등록센터 앞은 하루 종일 붐비는 모양새였습니다. 방금 지나간 전시관은 국제적십자 적신월관, 유엔관, 그리고 제가 직접 다녀온 국제기구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생명의 놀이터 해파리관이라는 곳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게이트는 360도 체험형 시어터로 향하는 문인데 사전 예약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유 입장이 가능한 곳은 위층에 있습니다. 이곳을 기획한 분이 수학자 겸 음악가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전시된 악기에는 수학적인 내용이 담긴 것도 있었습니다. 반대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생명의 미래관인데요. 다양한 안드로이드를 만날 수 있는 전시관입니다. 2075년의 미래의 모습을 미리 만나는 것과 동시에 인간의 생명을 과연 기계에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물음을 던지는 등 심오한 매력을 가진 전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 보이는 나무 재질의 건물, 바로 중국관입니다. 종이가 나오기 전에 한자를 기록했던 죽간을 이 전시관의 건축 디자인에 담아냈습니다. 중국의 전통 문화와 첨단 기술을 가득가득 담아냈는데요. 이곳에서 인상 깊었던 건 요즘 중국인들의 24시간 일상을 시진이라고 하는 전통 시각 표시로 풀어낸 영상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이곳은 쿠웨이트관인데요.
이곳 또한 인기가 많은 전시관 중 하나입니다. 천장을 뒤덮은 웅장한 영상쇼, 그리고 미끄럼틀도 탈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매일 긴 대기줄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들었네요. 제대로 앞으로 갈 수 없을 정도까지 되다 보니까 엑스포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교통 통제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담한 느낌이 드는 이곳은 브라질관입니다. 전시관 건물에 뭔가 적혀져 있죠. 우리들의 존재의 참뜻은, 왠지 철학적인데요. 직접 관람한 분들의 이야기로는 좀 무서웠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네요. 원래 국가 전시관으로 사용하려고 했었던 건물인데 단체 휴게소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간이 건물 한 동을 엑스포가 마련해서 한 국가가 입주한 뒤에 직접 외관과 내부를 꾸미는 형태를 타입 X 전시관으로 분류했습니다. 방금 보셨던 브라질관, 인도관, 튀르키예관 모두 타입 X입니다. 유럽 중앙에 위치한 클래식의 나라 오스트리아관입니다. 배에 꼬인 오선지 모양의 구조물이 주변을 압도하는 모양새죠. 전통 클래식으로 시작해서 퓨전 클래식으로 끝나는 전시 구성이 되게 인상이 깊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4층까지 올라가면 행사장의 주변 전경을 시원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스위스관입니다. 전시물 곳곳에 자리 잡은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보기 위해,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라클레 치즈를 맛보려는 사람들로 연일 북적이었다고 합니다. 남미 대륙 북쪽에 위치한 콜롬비아관입니다. 얼음을 형상화한 전시관 건물이 눈에 띄는데요. 콜롬비아의 유명한 대하소설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워터플라자를 향해 가보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건물은 워터플라자 동쪽에 마련된 마켓플레이스입니다. 1층에는 편의점, 기념품 가게, 사진 서비스 등이 입점해 있고 2층에는 푸드코트가 있었습니다. 오사카 지역 방송사가 이용하는 특설 스튜디오 건물은 이곳을 포함해 2곳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NHK, 요미우리 TV, 마이니치 방송 총 3곳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자, 여기부터가 워터플라자입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낮에 분수쇼가, 밤 시간대에는 수상쇼가 열린 곳인데요. 이곳에서 보는 경치는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넓게 펼쳐지는 그랜드링과 그 아래에 깔린 인공호수. 사실 이 호수에 있는 물은 바닷물인데요. 외곽에 설치된 펌프로 바닷물을 끌어다가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곳에서는 한동안 수상쇼가 열리지 못했는데요. 지난 6월에 폐렴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레지오넬라균이 워터플라자 바닷물에서 검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 때문에 수상쇼가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다시 확인해보니까 실제 검출되었다고 하는 건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잡균이었고, 레지오넬라균은 기준치 미만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엔 해프닝으로 끝나고 7월부터 수상슈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앙골라관을 지나가면서 큰 문제가 드러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제가 바로 전시관 공사 비용 미납 문제였습니다. 앙골라관뿐만 아니라 미국관, 중국관, 독일관 등 여러 해외 전시관에서도 공사비 미납 문제가 발생해서 건설 과정에 뛰어들었던 여러 하청업체들이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를 연일 보도했죠. 하청업체들은 일본 정부와 오사카 엑스포 협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지만, 엑스포 협회는 어디까지나 미납 문제는 원청과 하청끼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닙니다 라고 계속해서 책임 회피를 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 미납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였던 행사장의 풍경과는 180도 달라진 느낌이죠. 이런 느낌으로 행사장을 돌아다니면 얼마나 쾌적할까요? 뭐 6개월밖에 안 하는 행사고 뭐 폐막하고 나면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지는 풍경이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이 귀중한 경험을 조금이라도 만끽해야지라는 마음이 클 거예요. 자, 이제 워터플라자를 뒤로 하고 다시 행사장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편 서쪽에 위치한 방송국 특설 스튜디오. 이곳에는 간사이 TV, 아사히 방송, TV 오사카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마켓플레이스가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편의점, 카페, 레스토랑 등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특히 대부분 비싼 가격에 파는 엑스포 음식보다 이렇게 편의점에 가서 싼 가격에 가볍게 허기를 채우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집에서 도시락을 싸서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엑스포 행사장에 들어갈 때는 소지품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도시락과 페트병에 담은 음료는 모두 통과되는데 술 종류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쯤에서 엑스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랜드링에 대해서도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죠. 총 둘레가 약 2km인 그랜드링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목조 건축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도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부분은 높이 20m, 낮은 부분은 12m 정도 된다고 하고요. 5개 에스컬레이터를 포함해서 계단과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일본의 세계 유산인 기요미즈데라에서도 사용된 건축 양식인 누키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폐막한 후에는 북동쪽 200m 부분만 남기고 모두 해체되는데, 해체된 목재 중 일부는 일본 노토반도 지진 피해 지역의 공동주택 건축 용도로 사용되고,
또 일부는 2027년 요코하마 국제정원 박람회의 전시관 중 목조 타워를 짓기 위해서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랜드링 남서쪽에 위치한 종합지원시설 일명 코로코로 광장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알록달록한 천막 아래에는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트램폴린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화장실과 자판기는 물론 간이 의료시설, 휴게소, 그리고 전자화폐 충전기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맞다, 이걸 말씀 안 드렸는데요. 엑스포 행사장 내에서는 현금 결제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오로지 신용카드나 전자화폐, 바코드 지불 서비스 등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는데요. 현금 지불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 맞춰서 이곳 엑스포에서도 무현금 결제 방식을 실험적으로 진행한 거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일본 파스모 카드를 꼬박꼬박 충전하면서 엑스포에서 사용했는데요. 만약에 현금만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안내소 등에서 임시 전자화폐 카드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엑스포 메세 와세라는 곳입니다. 주로 전시형 이벤트를 개최하는 곳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의 날이 있었던 5월 중순에는 한국관광페스타라는 행사가 열렸는데 우리나라 지자체, 항공사, 기업들이 참여해서 한국 관광을 홍보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랜드링 안으로 들어가서 잠시 걸어보도록 할게요. 밑에서 바라보는 그랜드링 지붕의 모습이 꽤나 웅장하고 멋지게 보이죠? 이렇게 무더운 날에는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휴식을 가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그려진 거대한 공 모양이 트레이드마크인 이곳, 바로 요시모토 흥업이 운영한 전시관 겸 특설 무대입니다. 이곳에서 매일 코미디쇼와 토크쇼 등이 진행되었고요. 특히 저녁에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노래자랑도 열렸다고 합니다. 노래자랑에 참여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올라가야 할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얻었죠. 지금부터는 그랜드링의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파소나 네이처버스라는 곳인데요. 소라와 암모나이트 모양을 한 건물이 특징인 곳인데 그 위에 우주소년 아톰이 앉아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iPS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미니 인공심장이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한 전시관이죠. 이곳도 폐막 후에는 아와지 섬으로 옮겨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바로 왼편으로 보이는 곳은 서문 쪽에 위치한 마켓플레이스인데요. 종합지원시설은 물론이고 세븐일레븐, 기념품 가게, 디저트 카페, 벌꿀 카페까지 입점해 있는 상가와 같은 곳이 되겠습니다. 서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곳을 가장 먼저 찾게 되는데요. 특히 기념품 가게로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이곳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굿즈를 빠르게 사가기 위한 쇼핑 전쟁도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곳 마켓플레이스의 길이만 해도 무려 300m 된다고 합니다. 반대편에는 선문이 있는데 선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서문 광장이 넓게 펼쳐지는 이곳을 좀 더 쭉 걸어 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에 작은 돔 형태의 건물이 보이는데 이곳은 주니어 SDGs 캠프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콘크리트 자재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과 노력을 이곳 엑스포에서 많이 배워갈 수 있죠. 푸드트럭들을 지나서 다음으로 향한 곳은 지금 가림막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저 너머에는 엑스포 아레나 마츠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형 야외 공연 또는 야외 벼룩시장을 개최하는 곳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갔던 당시에는 인기 남성 아이돌들이 출연하는 토크쇼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금 가림막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마침 출입구에서 아레나 안쪽의 모습을 살짝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문틈 사이로 보도록 할게요. 예, 생각보다 엄청 거대하죠? 참고로 이곳 오른쪽 너머에는 엑스포 사우나도 마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태양의 꽃봉오리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사전 예약한 사람만 사우나를 즐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바람의 광장 뒤편을 걸어 다니고 있는데요. 엑스포 행사장 전체 중에서 가장 사람이 없는 곳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 맨 앞에 보이는 곳은 단체 휴게소 서측에 해당하는 곳인데요. 기간 한정으로 밤이 될 때마다 푸드트럭과 맥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엄청 커다랗고 하얀 건물이 보이시죠? 이곳은 일본의 유명 회전 초밥 체인점인 쿠라스시가 엑스포를 위해서 기간 한정으로 마련한 특별 점포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일반적인 초밥 메뉴뿐만 아니라 세계 70개국의 전통 요리를 회전 초밥 접시 위에 올려서 제공했습니다. 세계 전통 요리는 한 접시당 300엔, 우리 돈으로 약 3,000원으로 엄청난 가성비를 자랑했는데요. 이 때문에 인터넷 예약은 금방 찼고 당일 예약 손님들도 아침 일찍 줄을 서면서 기다리기 일쑤였죠. 결국엔 오픈 1시간 만에 당일 예약이 마감될 정도였다고 하죠. 저는 셋째 날에 개장하자마자 바로 줄 섰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었죠. 다음으로 보여드릴 곳은 미래의 도시관입니다. 엑스포 전시관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전시관 중에 하나죠.
일본의 유명 대기업들이 이 전시관에 참여했는데요. 인류 문명 사회 5.0 시대를 주제로 다양한 첨단 기술 전시를 선보였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본 전시 중에서 가장 탐났던 게 두 가지 있었는데요. 하나는 타기만 해도 저절로 버스, 철도, 비행기로 갈아탈 수 있는 이동형 여객 캐빈, 그리고 로봇 위에 타면서 험한 지형을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는 사족 보행 로봇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전시관의 길이가 좀 상당하거든요. 무려 150m 정도 되는데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엑스포 버티포트. 앞으로 상용화하게 될 여객용 드론을 시험 운전하는 이착륙장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 여객용 드론에 탈 사람을 사전 예약받는 형태로 운영하려고 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전문 비행사가 시험 비행을 보여주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빠르면 3년 뒤에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방향을 바꿔서 미래의 도시관 반대편에 있는 시설을 소개해 드릴게요. 퓨처 라이프 빌리지라는 곳인데요. 미래 사회를 어떻게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참가자와 관람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탐구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팀 엑스포 2025라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했는데요. 시민단체나 스타트업 기업이 직접 참여해서 관람객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른바 공창 프로젝트를 전개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왼쪽에 보이는 곳은 갤러리 웨스트라는 곳인데요. 엑스포 행사 기간 동안 다양한 예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대여형 공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레이 가든 건물 안에는 갤러리 이스트가 있습니다. 바람의 광장에 마련된 또 다른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다른 마켓플레이스보다는 꽤나 큰 규모인데요. 푸드코트, 공식 기념품 판매점뿐만 아니라 기후카츠와 같은 고급 요리 식당, 약국,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특산물 매장까지 다양합니다. 행사장의 동쪽과 그랜드링 안쪽은 엄청 붐비지만 이곳 서쪽은 전력 질주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이 엄청 널널했습니다. 인기를 끄는 전시관이나 시설이 서쪽에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관람객 분산이 제대로 안 된 게 사실이긴 합니다. Please be aware that you will be subject to police control.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in the safe operation of the expo.
그럼에도 큰 인기를 끈 곳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мя쿠мя쿠 그지라는 곳인데요. 쉽게 말해 맹맹이 인형 뽑기입니다. 1등부터 3등까지 있고 꽝은 없습니다. 당첨되는 인형의 크기가 3등부터 23cm, 46cm, 80cm 순으로 커지게 됩니다. 일반 기념품 가게에서 같은 크기의 인형을 구입하는 것보다 싼 가격에 인형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원래 엑스포홀 샤인햇 근처에서 작은 규모로 진행한 이벤트인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초과되다 보니까 7월에 이곳 서문 근처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바람의 광장을 지나서 다음으로 보여드릴 곳은 엑스포 행사장의 또 다른 출구인 서문입니다. 동문보다 더 많은 34개의 입장 레인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된 레인의 개수는 동문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실 지하철을 이용해서 동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70% 이상이었고 셔틀버스나 택시 그리고 주차장을 이용한 사람들이 서문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20% 정도였기 때문에 행사장 동서 간의 이용 편차가 꽤나 심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셋째 날과 넷째 날에 이 서문으로 입장했습니다. 서문 바로 오른쪽에 종합지원시설이 있는데요. 특히 왼쪽 부분에 있는 당일 예약 단말기 코너가 있는데 서문으로 입장한 사람들이 곧바로 당일 예약을 하기 위해서 줄 서는 일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당일 예약 단말기를 재빠르게 조작하기 위한 스킬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유튜브에 그런 단말기 조작 방법에 대해서 해설해주는 영상이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동쪽으로 돌아갈 건데요. 바로 저 앞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팝업 스테이지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오른편에 거대한 건담의 모습이 보이시죠? 반다이 남코가 운영한 건담 넥스트 퓨처 파빌리온이라는 곳입니다. 건담의 세계관을 그대로 재현한 것은 물론 먼 미래에 어떤 기술이 나오게 될지를 미리 상상해 볼 수 있는 전시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건담 팬이라면 가장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건담 전투씬부터 이 전시관에서 제안하는 우주 엘리베이터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압도적 영상미를 그대로 느껴볼 수 있다고 소개되었는데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사전 예약을 해봤는데 번번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바깥에 있는 실물 크기의 건담을 보는 것만 해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보여드릴 곳은 블루오션돔입니다. 일본의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주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경고를 직접적으로 전달해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커다란 도면 극장에서 영상을 감상했는데 그 영상에서 전달되는 임팩트 있는 메시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도 종합지원시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일명 돌커튼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이 되겠습니다. 설마 돌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조마조마함이 있긴 했지만 오히려 그게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보여드릴 곳은 오사카 외식업 협회가 운영하는 ORA 외식 파빌리온 우타게라는 곳입니다. 1층에는 푸드코트, 2층에는 전시관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오사카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음식점들이 한데 모여서 음식을 제공하고 음식과 관련된 전시까지 진행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꽃 문양의 화려한 외관이 돋보이는 이곳은 일본의 부동산 기업인 이다그룹과 오사카 공립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한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대학교에서 연구한 내용을 전시한 것과 동시에 이다그룹에서 제안한 스마트시티의 전체 구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인상 깊게 본 것은 인공광합성이라는 기술인데 충분히 곳곳에서 상용화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부의 모습이 어땠는지는 본편 3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계속해서 소개해드립니다. 가스관인데요. 오바케 원더랜드라는 이름의 체험형 전시를 선보였습니다. VR 고글을 끼면서 귀신들의 세계를 탐험하고 동시에 가스 에너지에 대한 지식을 공부할 수 있는 배움의 장으로 알려지면서 주로 아이들의 인기가 대단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엑스포 행사장 바깥에 별도의 견학시설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는 실제 가스 생산과 공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테크월드라는 전시관입니다. 사실상 대만관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대만의 색채가 진하게 묻어나는 기술 전문 전시관인데요. 실제로 대만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상상 속의 섬나라라는 이미지로 좀 감춘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맨 마지막 푸드코트에서는 대만의 인기 먹거리를 팔기까지 했죠. 대만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를 메인 테마로 해서 반도체 기술을 제대로 홍보하는 전시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링사이드 마켓플레이스라는 곳인데요. 이 건물 왼쪽 편에는 테마위크 스튜디오라는 곳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엑스포 행사 기간 동안 전 지구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들을 일주일에 한 개씩 돌아가면서 토론하고 발표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 옆으로는 한식, 중식, 일식은 물론 독일, 이탈리아, 튀르키예, 아프리카 음식을 파는 식당들이 있고요.
한류 전문 스토어 그리고 덕후들을 위한 애니메이트 특설 점포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엑스포 행사장 가이드 투어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여드릴 곳은 일명 2억엔짜리 화장실이라는 곳입니다. 엑스포 행사장 곳곳에는 여러 건축 디자이너들이 다양한 모양으로 설계한 화장실들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부지 입찰 당시에 낙찰된 가격이 약 2억엔, 우리 돈으로 약 18억 원 정도인데 화장실 한 곳이 왜 2억엔이냐 하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46개의 변기가 설치된 초대형 화장실이었고 실제 건설된 비용도 일반 공중 화장실보다 더 낮았다고 합니다. 링사이드 마켓플레이스의 동쪽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한국 관련 점포가 무려 3곳이 들어섰는데요. 한국마트가 1곳, 한국식당이 2곳 입점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인도 카레집, 베트남 식당, 사누키 우동집 등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왼편에는 또 다른 종합지원시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왼편에 보이는 이곳은 간사이 파빌리온입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었고요. 오사카를 제외한 간사이 지방 지자체와 그 주변에 있는 지자체까지 참여한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곳을 다니면서 다음번에 어딜 취재하면 좋을지 많이 고민했는데요. 이것도 본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전시관은 오사카 헬스케어 파빌리온인데요. 앞에 파라솔과 식탁들로 꽉 차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맥주와 안주를 즐길 수 있는 야간 행사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XD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몬스터 헌터의 세계관을 입체 영상으로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어서 직접 가보진 못했습니다. 이제 전시관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네요. 오사카 헬스케어 파빌리온에서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기반으로 25년 뒤에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리본 체험과
일본의 유명 보드게임인 인생게임의 엑스포 버전을 즐겨볼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었습니다. 게다가 들어가기만 해도 온몸을 씻겨주고 관리해줄 수 있는 인간 세탁기도 전시되었는데 벌써부터 주문 생산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전시관은 NTT 파빌리온인데요. 우리나라의 KT와 같은 통신회사가 운영하는 전시관입니다. 전화부터 시작된 통신 기술의 변천사는 물론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시연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의 유명 걸그룹 퍼퓸의 3차원 입체 퍼포먼스가 가장 압권이었다고 합니다. 자, 좀 있으면 엑스포 행사장 가이드 투어를 모두 끝마치게 될 텐데 그 전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기획하기 시작한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취재 컨텐츠 반파크 리포트는 제 개인적인 흥미에서 시작한 컨텐츠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엑스포라는 행사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좀 더 비중 있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엑스포 취재 나가기 전부터 관련된 콘텐츠를 여러분께 선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에 진행한 엑스포 현지 생방송, 그리고 10월부터 시작한 반바크 리포트 본편, 그리고 지금의 번외편까지 총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 않고 반응이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 엑스포라는 행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만들고 쭉 보존해야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대한 엑스포 행사를 유치할 타이밍이 된다면 이 영상은 하나의 커다란 참고 자료가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저 앞에 있는 맥매기상 앞에서 모든 가이드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반파크 리포트를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채널시아의 다양한 어학 문화 콘텐츠를 많이 즐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이만!